정보 처리 기사 실기, 즉 insert into 어느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어느 속성에 값을 삽입하냐면 학번, 이름, 학년, 전공, 번호입니다. 그리고 삽입하는 값은 values고요. 이 속성 순서에 맞게 학번은 98170823, 이름은 문자형이니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한국산, 그리고 학년은 3학년, 전공은 경영학개론,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인 세미콜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거나 또는 학생 테이블의 구조에서 속성 순서가 학번, 이름, 학년, 전공, 번호 순서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속성을 생략하고 이 순서에 맞춰서 학번, 이름, 학년, 전공, 번호를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SQL문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뷰를 삭제하고 해당 뷰와 의존성 관계가 있는 객체들을 모두 삭제하는 SQL문이고요. 드랍뷰 고객은 고객이란 뷰를 삭제하고 그리고 이 고객 뷰와 의존성 관계가 있는 객체들을 모두 삭제하는 문법은 캐스케이드 문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요게 눈물 순서죠. 따라서 요구사항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순서이고 그리고 구현 단계까지 보기에서 찾아서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변경하는 암호와 키와 암호문에서 평문으로 다시 변경하는 복호와 키가 같은 대칭키, 개인키 알고리즘이 있고 이 두 키가 서로 다른 비대칭키, 공개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보기에서 대칭키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구분하여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에는 시드, AES, DES, 아리아가 있고요. 비대칭키 알고리즘에는 RSA, ECC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관련 용어가 출제되었습니다. 통합 테스트의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하위 모듈이 없을 경우 하위 역할을 하는 임시의 모듈을 스톱이라고 하고요. 즉 하향식 테스트, 위에서 아래로 테스트를 할 경우 이 하위 모듈이 없을 때 이 역할을 임시적으로 수행하는 모듈을 스톱이라고 하고요. 상향식 테스트에서 상위 모듈 역할을 하는 가상의 모듈을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즉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 테스트에서 상위 모듈 역할을 하는 임시의 모듈을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 문제에서 가지수가 이렇게 나뉜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중 한 개 맞으면 3점, 둘 다 맞으면 5점이니 참고해 주세요. C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C에 0을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포문입니다. 포문의 구조는 i는 1부터 202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실행하는 문장은 if 문인데요.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는 1부터 시작을 하고요.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니까 이 if 문을 실행하겠습니다. if 문의 조건식을 보면 i를 4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이 0인가요를 묻죠. 즉 i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려면 이 i 값은 4의 배수여야 합니다. 현재 i 값 1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이 i 값을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따라서 i는 2가 되고요. 똑같이 2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선두로 가서 i 값을 증가하면 3이 됩니다. 그리고 3도 4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선두로 가서 바로 i 값을 1 증가하면 4가 되고요. 그럼 i가 4일 때는 4가 4의 배수인가요? 라는 조건식에 참이 됩니다. 즉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0이 맞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이 참이니까 이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C값을 1 증가하라는 문장입니다. 현재 C는 0이니까 0에서 1 증가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모두 실행했으니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5가 되고요. 5도 4의 배수가 아니고 6도 아니고 7도 아니죠. 그럼 이제 i 값이 8일 때 8이 4의 배수라는 조건식에 참이니까 한 번 더 C값을 1 증가하면 C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디버깅표를 작성하면 결국 이 코드는 1부터 2023까지 4의 배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4의 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2023을 4로 나누면 그 몫이 505고 나머지가 3입니다. 즉 i 값이
2020일 때 C 값이 1 증가해서 505가 되고요. 2021일 때는 4의 배수가 아니고 2022일 때도 4의 배수가 아니고 2023일 때도 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2024가 되면 포문의 조건식인 i가 2023보다 작거나 같나요? 라는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C 값을 출력하라는 코드입니다. 현재 C 값은 505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505를 출력하는 코드였습니다. 정리하면 이 코드는 i는 1부터 2023까지의 4의 배수 개수를 구해서 C에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파이썬 언어의 문자열 슬라이싱 코드입니다. 이런 문자열을 A에 저장했기 때문에 현재 문자열 A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B에다가 문자열 A를 슬라이싱한 값을 저장합니다. 슬라이싱의 구조는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증감 값의 구조고요. 즉 시작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증감하며 슬라이싱합니다. 그럼 코드를 보면 현재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죠.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면 0부터 시작을 하고요. 따라서 인덱스 0부터 끝 인덱스는 3이죠. 3 빼기 1을 하면 즉 2까지 슬라이싱을 하는데 증감값도 생략되어 있으므로 증감값이 생략되면 플러스 1씩 증감하면서 슬라이싱 해주면 됩니다. 결국 0, 1, 2의 값이 B에 저장되게 됩니다. 즉 eng가 B에 저장되고요. 다음은 C에다가 문자열 A를 슬라이싱한 값을 저장하는데 현재 시작 인덱스는 4고요. 끝 인덱스는 6이죠. 따라서 6-1, 5까지 1씩 증가하며 슬라이싱을 하면 N이가 C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 D에도 문자열 A를 슬라이싱하면 시작 인덱스는 29고요. 끝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죠. 끝 인덱스를 생략하면 끝까지 슬라이싱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끝까지 슬라이싱을 하면 ing가 D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E에 B 플러스 C 플러스 D 값을 저장합니다. 문자열의 덧셈인데 이어주면 됩니다. B 값 eng, 다음 C 값 any, 그 다음 D 값 ing를 이어서 E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 그 E 값을 출력하면 eng, any, ing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코드 커버리지 용어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커버리지는 쉽게 말해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로 코드를 얼마만큼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if은 조건식 1, and 조건식 2가 있을 때 이 개별 조건식의 참과 거짓을 한 번씩 수행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은 조건 커버리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모든 개별 조건식이 참 한 번, 거짓 한 번을 모두 같도록 조합하는 커버리지는 조건 커버리지이고요. 그 외에도 이 구문이 모두 실행되는 부문 커버리지와 이 전체 조건식의 결과값이 참과 거짓을 가지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결정 커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자바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문자열 str1에 프로그래밍을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주석 기호가 있습니다. 주석, 코멘트는 코드의 설명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주석은 코드의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str2에도 프로그래밍을 저장하였고요. 그 다음 문자열 str3에는 new string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자바 언어에서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 변수의 값을 바로 저장하는 리터럴 방식인데 이 방식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저장하면 문자열 상수 풀이라는 공간에 이 문자열이 저장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은 자주 쓰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는 공간을 따로 두어서 이곳에서 값을 저장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특징은 이미 만들어진 문자열이 있으면 메모리 절약을 위해 여러 번 만들지 않고 이 값을 함께 참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리터럴 방식으로 똑같은 값을 저장하면 str1을 저장했을 때 프로그래밍이 스트링 풀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str2를 선언하였을 때 프로그래밍을 저장하면 이 스트링 풀에서 이 문자열이 있는지 먼저 찾게 됩니다. 똑같은 문자열이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값을 저장하지 않고 그 문자열을 함께 참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리터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게 되면 문자열 상수풀이 아닌 메모리 공간에 문자열이 저장됩니다. 이 공간은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값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str4를 선언하고 똑같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였을 때 객체마다 문자열 저장 공간이 할당되니 똑같은 문자열이 한 번 더 저장하게 되고, 그리고 변수 str4는 자기 자신의 프로그래밍 문자열을 참조하게 됩니다. 즉 똑같은 값이 메모리에 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변수를 선언한 이 세 개의 코드가 이와 같은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코드를 보면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은 이 문자열 두 개를 비교하는 값인데, 이 관계 연산자 는는 참조 주소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즉 문자열 str1이 참조하는 주소와 문자열 str2가 참조하는 주소가 이 스트링 풀에서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죠. 따라서 참조 주소가 같기 때문에 true라는 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 코드를 보면 str1의 참조 주소와 str3의 참조 주소를 볼게요. str1의 참조 주소는 스트링 풀의 주소를 가지지만 str3의 주소는 스트링 풀이 아닌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고 있죠. 따라서 두 문자열이 참조하는 주소는 다르기 때문에 false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도 출력 함수인데 이번에는 equal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equal 함수는 값을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주소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와는 다르게 문자열 str1에 저장된 값 프로그래밍과 문자열 str3에 저장된 프로그래밍이라는 값을 비교하면 철자가 다 똑같죠. 따라서 이 equal 함수의 결과는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도 문자열 str2의 값 프로그래밍과 문자열 str3의 값 프로그래밍은 똑같기 때문에 equal 함수의 결과값은 true인 거죠. 그리고 계행을 붙여서 출력을 하면 결국 출력 결과는 true, false, true, true가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에서 true와 false는 모두 소문자로 출력되어 모두 소문자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코드의 주석에서 힌트를 주었죠. 따라서 주석으로 소문자 true와 false로 출력을 하라라고 힌트를 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자바 언어에서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식 두 가지 내용이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값을 바로 저장하는 리터럴 방식은 스트링 풀을 사용해서 값을 저장하고 똑같은 값이 있다면 그 값을 함께 참조한다는 점과 뉴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면 똑같은 값이 계속 저장되어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참조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 연산자 는는 연산자는 참조 주소를 비교하는 연산자이고 equal은 값을 비교하는 함수로 서로 다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C 언어 코드는 코드와 출력을 분석하여 빈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이 보기에서 골라서 코드를 완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면 크기가 5인 배열n에 54321을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포문을 실행하면서 값을 출력하면 43215가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즉 배열의 인덱스 1부터 2, 3, 4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배열 인덱스 0의 값을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값을 보기에서 고르는 거죠. 배열의 값을 출력하니까 배열 n과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 인덱스를 채워줄 겁니다. 인덱스의 값을 포문에서 살펴보면 i는 0부터 시작하고 포문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 다음 값을 출력하면 첫 번째 출력되는 값은 n의 인덱스 1의 값이죠. 즉 4가 출력되기 때문에 i가 0일 때 1을 만들려면 n i 플러스 1을 해주면 0 더하기 1을 해서 n 1의 값 4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똑같이 1 더하기 1의 값 2를 해서 인덱스 2의 값 3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 i 값을 1 증가하면 2 더하기 1을 해서 인덱스 3의 값 2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1을 증가하면 3 더하기 1의 값, 즉 인덱스 4의 값 1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i 값을 1 증가하면 4 더하기 1을 값을 하면
5죠. 즉 인덱스 5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입니다. 그럼 이 배열의 범위를 넘지 않고 인덱스 0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이 배열의 크기인 5만큼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 배열의 범위를 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 이 시는 0부터 시작하고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리고 1을 5로 나눈 나머지 값은 그대로 1입니다. 따라서 배열 인덱스 1의 값 4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 i를 1 증가하면 이제 i는 1이 되고 1 더하기 1의 값은 2죠. 2를 5로 나누면 그 나머지 값은 그대로 2이기 때문에 인덱스 2의 값 3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i를 1 증가하면 i는 2가 되고 2 더하기 1의 값은 3이기 때문에 3을 5로 나눈 그 나머지 값도 그대로 3이라서 인덱스 3의 값 2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 1 증가하면 i는 3이 되고 3 더하기 1은 4고 4를 5로 나눈 나머지 값은 그대로 4이기 때문에 이 4의 값 1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4가 되죠. i가 4일 때 4 더하기 1을 하면 5고요. 5를 5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인덱스 0의 값 5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실행 결과 4322로가 출력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값은 배열 n의 인덱스 i 플러스 1을 5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이 됩니다. 이 코드는 1차원 배열의 회전, 로테이션 코드입니다. 인덱스 1에 저장된 값을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 2에 저장된 값, 그 다음 3에 저장된 값, 그 다음 4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 인덱스 0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넘지 않고 배열을 로테이션해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크기만큼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회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숫자, 변수, 연산자가 주어졌고요. 이 보기 안에 글자만 이용한다면 이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한 로테이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코드 보겠습니다. 크기가 3인 배열에 값을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sum에는 0을 저장하였습니다. 다음 코드는 포문인데요. 포문의 구조를 보면 이 포문을 디버깅표와 함께 작성하면 i는 0부터 시작하고요. 조건식 i가 3보다 작은가요에 만족하죠. 따라서 포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sum의 값을 저장합니다. sum에 저장하는 값은 sum 더하기 ni 값이죠. 현재 sum은 0이고 그리고 i는 0이기 때문에 배열 인덱스 0의 값 73을 더하면 73이 sum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되고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니까 현재 sum 값 73과 인덱스 1의 값 95를 더해서 168이 sum에 저장되죠.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조건에 만족하니까 현재 sum 값 168과 더하기 현재 i는 2기 때문에 인덱스 2의 값 82를 더해서 저장하면 sum에는 252 저장됩니다. 그리고 i를 1 증가하면 i는 3이 되죠. i가 3일 때는 포문의 조건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문이 종료되면 결국 sum에는 배열 n의 값을 모두 더한 값 250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이 스위치문의 조건에 따라서 케이스문을 실행하게 되는데 조건을 보면 현재 썸값 250을 30으로 나눈 그 몫은 8이죠. 따라서 케이스의 값이 8인 문장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케이스 8의 문장은 B를 출력하라는 거죠. 따라서 B가 먼저 출력되는데 이 스위치 케이스문은 브레이크문이 있어야 종료되는데 현재 브레이크문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코드가 실행됩니다. 케이스 7을 실행하는데 실행하는 문장이 없으니까 이어서 케이스 6을 실행하면 C를 출력하라는 코드이기 때문에 C를 출력하고 또 브레이크문이 없으니 디폴트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디폴트문은 D를 출력하라는 코드이기 때문에 D를 출력하고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이 종료되는 거죠. 즉 브레이크문이 없었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끝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행된 문장을 보면 출력 결과가 BCD이기 때문에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BCD였습니다. 지금처럼 브레이크문이 없는 스위치 케이스문은 2020년 1회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코드가 실행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언어의 스택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이번 시험에 출제된 스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택은 리스트의 한쪽으로만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후입 선출 형식의 자료 구조입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면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값이 가장 첫 번째로 출력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벽돌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린 다음에 그 벽돌을 빼낼 때는 가장 마지막에 쌓아 올린 벽돌부터 빼냅니다. 이것을 후입 선출이라고 하고 스택도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10인 스택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5를 삽입해 봅시다. 그럼 가장 아래에 5가 먼저 삽입이 되고요. 이어서 2를 삽입한다고 하면 벽돌이 쌓이듯 5 위에 2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트, 이 스택의 한쪽으로만 삽입이 가능하니까 이곳으로 값을 삽입하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값이 쌓이는 거죠. 그럼 이제 출력도 해보겠습니다. 출력도 이쪽으로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스택에서 빼낼 수 있는 값은 가장 위에 쌓인 값 2죠. 즉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값이 첫 번째로 출력되는 겁니다. 따라서 2를 출력하면 스택에는 5만 남습니다. 그럼 이어서 4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스택에 4를 삽입하고요. 이어서 1을 삽입하면 4 다음에 1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택에는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어서 3을 삽입하면 3이 스택 가장 위에 쌓이고 출력하면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3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출력하면 그 다음 삽입된 값은 4죠. 따라서 4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6을 스택에 삽입하고요. 한 번 더 출력하면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값 6이 출력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출력을 하면 이제 스택에 남은 값 5가 출력되는 구조로 스택이 삽입되고 삭제, 출력됩니다. 이런 스택의 구조를 코드에서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스택에 값을 삽입할 때 스택에 값이 다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값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즉 인덱스 9까지 값이 채워져 있으면 스택의 값을 더 이상 삽입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스택의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즉 비워져 있으면 출력할 값이 없으므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이를 포인트라는 변수를 두어서 구현했습니다. 스택이 비워져 있을 때는 포인트를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포인트는 9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값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5를 삽입하면 일단 묻죠. 스택이 가득 차 있나요? 즉 현재 포인트가 9인가요를 묻습니다. 현재는 다 비워져 있으니 -1이죠. 따라서 no로 가면 포인트 값을 1 증가하면 포인트는 -1에서 0이 됩니다. 이 위치에다가 그럼 값을 삽입하는 거죠. 따라서 이 위치에 값 5를 삽입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포인트가 스택의 현재 위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5를 삽입했을 때 포인트가 0이죠. 그리고 값을 삽입하게 되면 포인트를 +1에서 이 위치에다가 값을 삽입할 거고 만약에 값을 삭제하게 되면 현재 포인트 위치 0의 값을 삭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포인트는 현재 스택의 위치를 의미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값을 한 번 더 삽입해 볼게요. 값을 삽입할 때는 스택이 가득 차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스택이 가득 차 있나요? 즉 포인트가 9인가요? 라는 질문에 현재 포인트의 위치는 0이니까 거짓이죠. 따라서 스택 포인트의 위치 1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출력을 보겠습니다. 출력은 스택이 비워져 있는 경우에는 출력할 값이 없기 때문에 스택이 비워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력을 실행하면 먼저 묻죠. 스택이 비워져 있나요? 즉 포인트가 -1인가요를 먼저 묻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1이니까 no로 가면 그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포인트 위치 1에 저장된 값 2를 출력하고 포인트를 1 감소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스택에는 5만 남는 거죠. 그리고 현재 포인트 위치는 0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출력을 실행하면 묻죠. 포인트가 -1인가요를 물으면 아니죠. 현재 0이기 때문에 no로 가면 현재 포인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5를 이어서 출력하고요. 그 다음 포인트 값을 1 감소하면 포인트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출력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스택이 비워져 있나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인가요를 물으면 현재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2도 출력했고 5도 출력했기 때문에 현재 스택은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es로 가면 스택이 비어 있습니다. empty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택의 값을 삽입하였을 때 이 9 위치에다가 값을 삽입하였으면 현재 포인트는 9가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값을 삽입하려고 하면 스택이 가득 차 있나요? 즉 포인트가 9인가요? 라는 질문에 yes가 됩니다. 스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코드 보겠습니다. 코드의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샵define 구문은 앞으로 코드에서 max size란 변수가 나오면 10으로 치환해라 라는 의미로, 쉽게 말해 max size는 10으로 정의한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수형 배열 is what을 선언하는데 함수의 외부에 선언되어 있으니 전역 변수입니다. 이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 선언되어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배열의 크기는 max size입니다. max size는 10으로 선언하였으니까 크기가 10인 정수형 배열 is what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 코드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게끔 전역 변수로 선언되었습니다. 다음 코드도 전역 변수인데요. 전역 변수 포인트를 선언하고 마이너스 1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가 나옵니다. is empty라는 함수가 있고 is full, 그리고 into, take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부터 자세히 볼게요. 현재 전역 변수로 크기가 10인 배열 is what을 선언했고 포인트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럼 메인 함수를 시작하면 into 함수를 호출하고 5를 전달합니다. 그럼 into 함수를 호출하고 5를 전달하게 되죠. 다음 코드는 if문이고 is full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원값과 1을 비교하는 조건식입니다. 그럼 is full 함수를 먼저 호출하면 if문이죠. 조건은 포인트가 9인가요를 묻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if문의 조건의 거짓이니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0을 반환하라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0을 반환하죠. 그럼 이제 into 함수의 if문 0이 1과 같나요? 라는 조건식을 보면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이 if문의 문장들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배열 is what에 num 값을 저장하는데, 즉 5를 저장하는데 그 인덱스를 보면 선 증가 후 사용입니다. 현재 포인트 값 마이너스 1에서 선 증가하면 0이 되고요. 그 값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is what의 인덱스 0에다가 num 값 5를 저장하라는 겁니다. 결국 현재 포인트 값은 0인 거죠. 그럼 이렇게 into 함수를 모두 실행했으니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into 함수는 스택에, 즉 배열에 값을 삽입하는 함수입니다. 값을 삽입할 때에는 이 배열이, 즉 스택이 가득 차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is full 함수를 먼저 호출해서 포인트가 9라면, 즉 스택이 가득 차 있는 경우라면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반환하라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만약 포인트가 9라서 스택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숫자 1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되면서 into 함수의 if문 1이 1과 같나요? 라는 조건식이 참이 되죠. 그럼 실행하는 문장은 화면에 full을 출력하고, 즉 가득 찼다라고 출력을 하고 리턴문을 바로 실행하면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배열에 아무런 값도 삽입하지 않는 거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into 함수를 실행하면 2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into 함수에 2를 삽입하면 is full 이라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죠. 그러면 현재 포인트는 0이니까 if문의 조건식의 거짓이니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0을 반환하고요. 그럼 0이 1과 같나요? 라는 조건식의 거짓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배열의 값을 저장하죠. 저장하는 인덱스는 포인트 값을 먼저 증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증가해서 1이 되고요. 그 다음 그 값을 사용하니까 결국 인덱스 1에다가 현재 num 값, 전달받은 값 2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 함수에서 출력하는 값은 take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입니다. 그럼 take 함수를 먼저 호출하면 if문입니다. isEmpty 함수를 호출하고 그 반환값과 1을 비교하죠. 따라서 isEmpty 함수를 호출하면 if문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인가요를 묻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return 0입니다.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0을 반환하는 거죠. 그럼 take 함수에서 if문 0과 1이 같나요의 거짓이니까 이 if문의 문장들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인 return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return하는 값은 배열 is what의 값인데 인덱스를 보면 현재 포인트 값을 선 사용하고 그 다음 후 감소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포인트는 1이죠. 그럼 1을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배열 인덱스 1의 값 2를 먼저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포인트를 1 감소하면 포인트는 1에서 0이 됩니다. 그럼 메인 함수의 코드를 이어서 실행하면 이 반환한 값을 출력해야 하죠. 따라서 첫 번째로 출력하는 값은 2가 됩니다. 결국 take 함수는 배열의 값, 즉 스택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값을 출력할 때에는 이 스택이 비워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isEmpty 함수를 먼저 호출해서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라면, 즉 비워져 있는 상태라면 반환하는 값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라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스택 구조에 맞게 5와 2 순서로 삽입되어 있을 때 출력을 실행하며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값 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위치는 1을 감소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럼 2를 출력한 상태에서 값을 삽입하게 되면 현재 포인트 위치 0에서 1을 증가한 인덱스 1 위치에다가 값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값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into 함수에 4를 전달하면 if문이죠. isFull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포인트 값 0이 9와 같나요라는 조건식의 거짓이니까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인 return 0을 실행하게 됩니다.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0을 반환하면 into 함수의 if문도 거짓이 되고요. 따라서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데 인덱스를 보면 선 증가 후 사용입니다. 포인트 값을 선 증가하면 0에서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을 사용하면 인덱스 1에다가 현재 num값 4를 저장하게 됩니다. 즉 take 함수를 통해서 2를 출력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2가 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택에는 5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위치인 인덱스 1에다가 4를 이어서 삽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nto 함수를 한 번 더 실행하면 전달하는 값은 1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isFull 함수를 호출하죠. 현재 포인트는 1입니다. 즉 스택이 가득 차 있지 않죠. 따라서 0을 반환하며 into 함수의 if문이 거짓이니 스택의 값을 삽입하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죠. 스택의 값을 삽입하는데 그 인덱스는 포인트 값을 1 증가하고 따라서 인덱스 2에다가 현재 num값 1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take 함수를 호출한 후 반환값을 출력합니다. 그럼 take 함수를 실행하면 isEmpty 함수를 먼저 호출합니다. isEmpty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포인트 값 2와 마이너스 1과 같나요의 거짓이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return 0을 실행하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0을 반환하고요. 그럼 take 함수의 if문도 거짓이죠. 따라서 이 return문을 실행하게 되면 배열의 값을 반환하는데 포인트를 선 사용한 후 감소합니다. 현재 포인트 값 2를 선 사용하고요. 따라서 인덱스 2의 값을 먼저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을 하고 그 다음 포인트 값을 1 감소하면 포인트 값은 1이 되고 출력되는 값은 반환된 값 1이 출력되는 겁니다. 즉 인덱스 2의 값을 출력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코드인 into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into 함수에 3을 전달하면 현재 스택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배열의 값을 삽입하게 되겠죠. 그 인덱스는 포인트 값을 선 증가하니 현재 포인트 값 1에서 선 증가해서 2가 되고요. 이 인덱스 2에다가 전달받은 값 3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take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take 함수를 실행하면 현재 배열의 값이 비워져 있지 않으니까 return문을 실행하게 되면 배열의 값을 반환하죠.
현재 포인트 값은 2고요. 따라서 현재 인덱스 2의 값 3을 먼저 반환한 다음 포인트 값을 1 감소하면 3을 출력하고 포인트 값을 1 감소해서 포인트는 1이 되는 겁니다. 즉 3을 출력한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take 함수를 실행하면 현재 배열이 비워져 있지 않으니까 리턴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리턴하는 값은 현재 포인트 값 인덱스 1의 값을 먼저 반환한 다음, 즉 출력한 다음에 포인트 값을 1 감소하면 포인트는 1 감소되어서 0이 됩니다. 즉 인덱스 1의 값 4를 출력하게 된 거죠. 그리고 into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겠습니다. 6을 into 함수로 전달하면 현재 배열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배열의 값을 삽입하게 되는데 삽입하는 위치는 포인트 값을 1 증가하니까 0에서 1이 되고요. 그럼 이 위치에다가 전달받은 값 6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배열에 5와 6이 저장된 상태에서 take 함수를 호출하네요. take 함수를 호출하면 배열이 비워져 있지 않으니까 배열의 값을 반환하면 현재 포인트 값 1을 먼저 사용하고요. 즉 인덱스 1의 값 6을 먼저 반환하고 출력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값을 1 감소하면 포인트는 0이 되는 겁니다. 즉 6을 출력한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take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배열이 비워져 있지 않으니까 배열의 값을 리턴하죠. 리턴하는 값은 현재 포인트 값 0을 먼저 사용하고 즉 인덱스 0의 값 5를 먼저 반환한 후에 그 값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1 감소하면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국 배열의 모든 값을 출력했으니 즉 스택의 모든 값을 출력했으니 스택이 다 비워져 있어서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take 함수를 실행하면요. if문에서 is empty 함수를 호출하면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인가요? 라는 조건식에 이제 만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1을 반환하는 거죠. 그럼 take 함수의 if문 1이 1과 같나요? 라는 조건식에 이제 참이 됩니다.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empty를 화면에 출력하면서 즉 스택이 비워져 있다고 알려주고 다음에 return 0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즉 스택이 비워져 있으니 스택의 값을 출력하지 않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결국 출력 결과는 2, 1, 3, 4, 6, 5입니다. 이 스택 문제는 출제 기준 변경 전에 출제된 적 있는 코드로 후입 선출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값이 저장된 이 인덱스를 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하거나 값을 삽입하는 구조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9일 때에는 현재 인덱스 9까지 값이 가득 찬 상태라고 알려주는 isFull 함수가 있고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현재 스택이 비워져 있는 상태라고 알려주는 isEmpty 함수가 있습니다. 이 스택 코드의 흐름을 스스로 한 번 더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C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C언어 프로그램에 홍길동, 김철수, 박영희 순서로 입력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그 출력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함수 외부에 선언된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30인 문자형 배열 n인데요.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 선언해서 소스 코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30인 이 배열 n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요. getName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면 문자형 포인터 변수 n1을 선언하고 getName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을 저장하죠. 따라서 getName 함수를 호출하면 실행하는 문장은 printf문입니다. 입력이라는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 다음은 get 함수입니다. get은 얻다라는 의미로 키보드로 데이터를 얻어서 n에 저장하라는 코드인데요. 따라서 첫 번째로 입력하는 값은 홍길동이라고 하였죠. 이 홍길동을 입력하면 전역 변수 n에다가 홍길동이 저장이 되고 문자열 끝을 나타내는 이 널문자도 함께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이 배열 변수 n을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라는 코드인데 배열 변수 n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배열의 시작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지를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소를 저장하는 이 포인터 변수 n1에다가 10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코드는 똑같이 문자형 포인터 변수 n2를 선언하고 getName 함수를 호출하면 입력이 화면에 먼저 출력되고요. 그리고 키보드로 값을 얻는데 두 번째 값은 김철수입니다. 그 김철수의 값을 전역 변수 n에다가 저장을 하죠. 따라서 이 전역 변수 n의 값이 김철수로 갱신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n의 값을 반환하면 똑같이 전역 변수 n의 시작 주소 10번지가 포인터 변수 n2에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도 포인터 변수 n3를 선언하고 getName 함수를 호출하면 입력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get 함수를 실행하면 세 번째로 입력하는 값은 박영희입니다. 따라서 전역 변수 n에 박영희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문을 실행하면 전역 변수 n의 시작 주소 10번지를 반환하게 되면서 포인터 변수 n3에 10번지가 저장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코드를 실행하면 결국 이 전역 변수 n에는 박영희가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인데요. n1에 저장된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라는 코드입니다. 현재 n1에는 10번지가 저장되어 있죠. 이때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식은 크게 첫 번째, 지금처럼 문자형 배열을 이용하거나 두 번째, 문자형 포인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 n1에 10번지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위치로 가서 문자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라고 하면 n1에 저장된 이 위치로 가서 문자열의 끝을 만날 때까지의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박영희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개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력 함수도 실행하면 n2에 저장된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죠. 현재 n2도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고 따라서 10번지에 저장된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박영희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개행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출력 함수를 실행하면 이제 n3에 저장된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면 즉 n3에 저장된 문자열은 10번지에 저장된 문자열이기 때문에 박영희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의 정상적 종료를 알리는 return 0을 실행하면 이렇게 메인 함수가 종료되고요. 결국 실행 결과는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입니다. 이 문제는 입력 순서대로 n1에는 홍길동이, n2에는 김철수가, n3에는 박영희가 저장되어서 생각하기 쉬운 함정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 배열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 n1을 선언할 때에도 전역 변수 n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요. n2도 전역 변수 n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 n3도 전역 변수 n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전역 변수 배열 n에 저장된 값은 첫 번째는 홍길동이었지만 두 번째는 김철수, 세 번째는 박영희로 갱신되어 있어서 결국 박영희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을 출력하게 된 거죠. 포인터 변수 n1에 저장된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면 10번지에 저장된 그 문자열 박영희가 출력되고요. n2도 마찬가지로 10번지에 저장된 값 박영희, n3도 10번지에 저장된 값 박영희가 3번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C 언어 코드에서 빈칸에 들어갈 코드를 처리 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코드와 출력을 분석하여 빈칸 1에서 4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코드를 처리 조건에 부합하게 쓰는 문제입니다. 먼저 변수 m에는 4620을 저장했고요. 변수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a에 저장되는 값은 1000원의 개수고요. 변수 b에 저장되는 값은 500원의 개수, 변수 c에는 100원의 개수, 변수 d에는 10원의 개수입니다. 즉 4620원에서 1000원의 개수는 4장이고요. 500원의 개수는 1개, 100원의 개수는 1개, 10원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이 개수를 세는 공식을 빈칸에 적어야 하는데 조건이 MID 그리고 사칙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 괄호, 그리고 10, 100, 500, 1000만 사용하는 조건이 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500원 1개, 100원 1개를 줄 수도 있고 100원을 6개 줘도 600원이죠. 하지만 개수는 1개 1개 주는 것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의 길이가 최소 길이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4,620원을 거슬러 줄 때 1,000원의 개수는 4장이죠. 그럼 간단하게 4,620원에서 1,000으로 나누면 그 몫이 4가 됩니다. 그리고 500원의 개수는 1개죠. 보면 4,620원을 1,000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는 620원입니다. 이 나머지 값에서 500원의 개수가 1개니까 4,620원을 1,000으로 나눈 그 나머지 값 620원에서 500원으로 나누면 그 몫이 1이 됩니다. 그럼 100원의 개수도 1개죠. 현재 4,620원에서 4,500원은 거슬러 주었고 120원에서 100원의 개수를 1개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120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4,620원을 5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최소 길이입니다. 즉 4,620원을 500원으로 나누면 몫이 9가 되고 나머지가 120이 되기 때문에 이 120원에서 100으로 나누면 100원의 개수 1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10원의 개수를 구하면 일단 10원의 개수는 2개죠. 현재 여기까지 4,600원을 거슬러 주었기 때문에 20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 20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4,620원에서 100원으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을 구하면 됩니다. 결국 나머지 값이 20이 나오는데요. 이 20을 10으로 나누면 10원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작성하고 나면 현재 조건에서 최소 길이로 작성하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이 위 글자만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1,000원의 개수는 1,000으로 나누고 500원의 개수는 4,000원을 이미 계산했으니 남은 620원에서 500원의 개수를 구하고요. 그럼 100원의 개수도 현재 4,500원을 계산했으니 남은 120원에서 100원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10원의 개수는 현재 4,600원을 계산했으니 남은 20원에서 10원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되고 이 조건에서 4,620이라는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4,620원이 변수 m에 저장되어 있으니 이를 m으로 모두 치환해주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코드에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소 길이 조건 등이 처리 조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처리 조건에 부합하게끔 답안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실기시험은 2시간 30분으로 20문제를 풀고 난 후 검산할 수 있는 시간까지 여유 시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꼭 다 활용하셔서 지금처럼 계산의 공식을 작성하는 문제는 여러 경우의 수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선택 정렬 코드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가고 싶다. 제주. 오늘도 떠올리셨나요? 서희쌤, 이번 코드는 선택 정렬 코드입니다. 코드를 보기 전에 선택 정렬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위치를 지정해서 해당 위치에 들어갈 수를 선택하여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렬에는 1, 2, 3, 4처럼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하는 오름차순과 4, 3, 2, 1처럼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하는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오름차순, 작은 값부터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64, 25, 12, 22, 11 순서로 값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와야 하는 값은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해야 하니까 가장 작은 값이 가장 왼쪽에 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위치의 값과 64와 두 번째 위치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64가 25보다 크죠? 따라서 작은 수, 큰 수로 정렬해야 하니까 두 값을 교환해 줍니다. 그럼 가장 왼쪽에 25가 있고 두 번째 위치에 64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위치에 올 값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경된 25의 값으로 다음 위치의 세 번째 값과 비교하게 됩니다. 25가 12보다 크죠? 따라서 한 번 더 교환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위치에 12가 있게 되고 세 번째 위치에 25가 있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위치의 12와 이제 네 번째 값과 비교합니다. 12가 22보다 작죠? 따라서 작은 수와 큰 수로 잘 정렬되어 있으니 넘어가서 다음 위치인 11과 비교하게 됩니다. 12가 11보다 크죠? 작은 수, 큰 수로 정렬하기 위해 이 두 값을 교환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위치에 11이 오게 되었고요. 이 비교해야 하는 다음 값이 없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위치의 정렬이 완료된 겁니다. 64, 25, 12, 22, 11 값 중 가장 작은 값, 즉 최소값이 첫 번째 위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치에 들어갈 값을 똑같이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값과 비교하면 64가 25보다 크죠? 따라서 두 값을 교환해 주고요. 그럼 교환된 이 값을 가지고 네 번째 값과 비교합니다. 25가 22보다 크죠? 따라서 작은 수부터 정렬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값을 한 번 더 교환해주면 두 번째 값에 22가 오게 되고요. 이 이제 변경된 22 값으로 다섯 번째 값과 비교를 하면 22가 12보다 크죠? 따라서 이 두 값도 교환해 줍니다. 결국 두 번째 값에는 12가 오게 되고요. 이어서 비교할 값이 없으므로 이렇게 두 번째 값의 정렬도 완료된 겁니다. 첫 번째 정렬은 완료했으니 남은 64, 25, 22, 12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골라서 두 번째 위치에 정렬을 한 거죠.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에 들어갈 값을 선택하게 되면 첫 번째는 먼저 네 번째 값과 비교를 하죠. 64가 25보다 더 크니까 두 값을 교환해 주고요. 이 교환된 값 25와 그 다음 값 22를 비교하게 됩니다. 25가 22보다 더 크죠? 따라서 작은 수, 큰 수로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교환해 줍니다. 그럼 결국 세 번째 위치에 22가 오게 되고 비교할 값이 없으므로 이렇게 세 번째 위치의 정렬도 완료됩니다. 즉 남은 값 64, 25, 22 중 가장 최소값을 찾아서 정렬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 값을 정렬하기 위해 다섯 번째 값과 비교하면 64는 25보다 크기 때문에 교환하면 작은 수 25, 큰 수 64 순서로 정렬되고 그 다음 값이 없으니 네 번째 정렬도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위치와 비교할 다음 대상이 없으므로 이렇게 마지막 정렬도 완료됩니다. 결국 마지막 위치 전까지만 선택 정렬을 수행하면 정렬을 완료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선택 정렬은 이 위치를 정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를 선택하는 거고요.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이 정렬해야 할 값들 중 최소값을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표로 표현한 코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 정렬 코드에서 빈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코드를 한 줄씩 보면 배열 2에 이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변수 n에 값을 저장하는데 size of 함수가 있죠. size of 함수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배열 2의 크기와 나누기 배열 2의 인덱스 0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인덱스 0의 크기는 현재 인덱스 0의 정수값 64가 저장되어 있고 이 정수는 int형이죠. int는 4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인덱스 0의 크기는 4바이트고요. 그럼 배열 2의 크기는 이러한 정수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4바이트가 5개 있으니 총 20바이트가 되는 거죠. 결국 20 나누기 4를 하면 5가 n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변수 i를 선언하고 0을 저장하였고요. 다음은 do while문입니다. 디버깅표와 함께 볼게요. do while문은 일단 문장을 한번 실행하죠. 따라서 j에 i 플러스 1의 값을 넣으면 현재 i는 0이고 j는 1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do while문이 있는데요. 이 do while문이 실행하는 문장은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이 i 값과 이 j 값을 비교합니다. 현재 i는 0이고 j는 1이죠. 따라서 인덱스 0의 값 64와 인덱스 1의 값 25를 비교하게 되는데 만약 이 if문이 참이면 실행하는 문장은 swap 두 값을 교환하는 코드입니다. 계산하면 tmp에 현재 i는 0이죠. 따라서 인덱스 0의 값 64를 먼저 저장하고요. 그 다음 이 i 이 0에다가 이 j값 현재 j는 1이죠. 즉 인덱스 1의 값 25를 저장하고 그 다음 이 j 이 1에다가 tmp값 64를 저장하게 됩니다. 결국 64와 25를 교환해서 25, 64, 12, 22, 11 순서로 배열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두 값을 교환하냐면 이 0의 값이 이 1 값보다 클 때 스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출력 결과에서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출력하는 오름차순 정렬의 결과죠. 따라서 64가 25보다 지금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정렬하기 위해서 이 두 값을 스왑해주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빈칸에는 인덱스 0 위치, 즉 현재 위치의 값이 비교하는 값들보다 크거나 또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값을 수합하면서 오름차순하는 정렬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빈칸을 채운 다음에 디버깅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64가 25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값을 수합했고요. 다음 문장은 j-값을 1 증가해서 j는 2가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의 조건식을 보죠. 현재 j값 2가 n값 5보다 작나요? 입니다. 2가 5보다 작으니까 선두로 가서 if문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현재 기준이 되는 i값은 첫 번째 인덱스 값 25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인덱스 2의 값은 12고 25가 12보다 크나요의 3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값을 수합하는 거죠. 첫 번째 위치에 12가 오고 세 번째 위치에 25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j를 한 번 더 1 증가하고요. 다음 while문을 보면 현재 j값 3이 5보다 작나요의 참이니까 한 번 더 if문을 봅니다. 현재 인덱스 0의 값은 12고요. 그리고 인덱스 3의 값, 그럼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고 그 다음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4가 5보다 작나요의 참이죠. 따라서 선두로 가서 if문을 한 번 더 실행합니다. 현재 인덱스 0의 값은 그대로 12고요. 그리고 인덱스 4의 값 11과 비교하죠. 12가 11보다 큰가요의 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값을 수합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수합 코드를 실행하면 인덱스 0에 11이 오고 그 다음 인덱스 4에 12가 오고요. 나머지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5가 되고 j가 5일 때에는 5가 5보다 작나요라는 while문의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되니까 이렇게 두 while문이 종료되고요. 다음 바깥 두 while문의 남은 문장인 i값을 1 증가하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럼 i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while문의 모든 문장을 실행했으니 이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현재 i값 1이 n-1, 5-1은 4죠. 4보다 작나요에 만족하면서 선두로 가서 두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j의 값을 저장하면 i 플러스 1 값을 저장하니까 j는 2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합니다. if문이죠. 현재 i는 1이고 j는 2니까 인덱스 1의 값 64를 인덱스 2의 값 25와 비교합니다. 64가 더 크죠? if문의 조건에 참이니까 실행하면 11, 25, 64, 22, 12 순서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고요. 그 다음 while문의 조건을 보면 3이 n값 5보다 작나요에 만족하죠. 따라서 선두로 가서 두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겁니다. if문이죠. 현재 인덱스 1의 값은 25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j값 인덱스 3과 비교하면 25가 22보다 크기 때문에 이 수합하는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그럼 25와 22가 수합되면서 11, 22, 64, 25, 12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고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4가 5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참이니까 선두로 가서 두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현재 인덱스 1의 값은 22고요. 그리고 인덱스 4의 값은 12이기 때문에 22는 12보다 크죠. 따라서 수합하는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합니다. 22와 12를 수합하면 11, 12, 64, 25, 22가 되는 거죠.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5가 되고 j가 5일 때에는 while문의 조건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쪽 두 while문이 종료되고요. i값을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i는 2가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의 조건을 보면 i가 2일 때 5 빼기 1, 4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또 만족하니까 선두로 가서 두 while문의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두 while문을 실행하면 j에 i 플러스 1을 저장하면 3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 두 while문을 실행하면 if문이죠. 현재 i는 2고 j는 3이니까 인덱스 2의 값 64와 비교값 25를 비교하면 참이죠. 따라서 수합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64와 25가 수합되어서 25, 64로 정렬되고요. 그리고 11, 12, 22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고 이제 while문의 조건식을 보죠. j값 4가 n값 5보다 작나요의 참이니까 선두로 가서 두 while문을 한 번 더 실행합니다. if문이죠. 현재 인덱스 2의 값은 25고요. 그리고 4의 값은 22니까 조건식의 참입니다. 그럼 이 수합하는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죠. 두 값을 수합하면 22, 25고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5가 되고 J가 5일 때에는 while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 이 안쪽 while문이 종료되고요. 그 다음 i값을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i는 3이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보죠. i가 3일 때 5 빼기 1, 4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만족하니까 선두로 가서 한 번 더 코드를 실행할게요. J의 값을 저장하면 J는 4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두 while문을 실행하면 현재 i는 3이고 J는 4입니다. 즉 인덱스 3의 값은 64고요. 비교값은 25가 되죠. 조건의 참이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인 수합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64와 25가 수합되어서 25, 64가 저장되고 11, 12, 22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5가 되고요. J가 5일 때는 5가 5보다 작은 가요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두 while문은 종료되고 i값을 1 증가하면 i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while문의 조건식을 봐야 하죠. i가 4일 때 5 빼기 1의 값 4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이제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바깥 두 while문도 종료되는 거죠. 결국 이 두 while문의 선택 정렬 코드에 의해서 11, 12, 22, 25, 64가 배열 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포문인데요.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단골 포문입니다. i0부터 시작하면 이 0의 값 11이 출력되고요. 선두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면 인덱스 1의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값 1 증가하면 인덱스 2의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를 1 증가하면 인덱스 3의 값이 출력되고요. 그리고 선두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면 인덱스 4의 값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i가 5가 되면 포문의 조건식 i값이 n값 5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문도 종료됩니다. 결국 정렬된 11, 12, 22, 25, 64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에서 i는요, 현재 정렬해야 하는 위치로 i가 0일 때 이 위치를 정렬했고요. i가 1일 때는 이 위치의 값을 정렬했고 i가 2일 때는 인덱스 2의 값, i가 3일 때는 인덱스 3의 값을 정렬했습니다. i가 0일 때 인덱스 1부터 4까지 값을 비교해서 최소 값을 찾아서 정렬을 완료했고요. i가 1일 때는 남은 정렬 값들 중에 가장 최소 값을 찾아서 정렬을 했고 i가 2일 때는 남은 값들 중에 가장 최소 값을 찾아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i가 3일 때에도 남은 이 두 값 중에 최소 값을 찾아서 정렬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서 만약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면 이 코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코드입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배열에 저장되는 코드인데요. 실제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지 디버깅표를 직접 작성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단답형 용어 문제입니다. 먼저 단방향